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봤고요. 이제 그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는 어찌 보면 절망의 시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절망의 시기만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 시기에 그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는 희망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 희망이 어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920년대 어떤 희망의 불빛을 향해 누가 달려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3.1운동 이후에 정말 그 만세 독립 소리가 정말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 할 수 있겠다,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의 저항이 나와요. 정말 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그 외울 게 많아졌습니다. 1920년대가 가장 다양한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모습들, 항일운동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던 시기거든요. 일단 크게 두 시기로, 이제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었고요. 1920년 3.1운동 이후부터. 여러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타도하고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세우자. 이게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노선은 뭐냐면 뭐 자본가, 농민, 노동자 이런 구분 말고 이걸 다 몽뚱그릴 수 있는 민족. 그렇죠.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과 이 사회주의 진영의 두 활동이 두 축이에요. 1920년대부터는. 자, 그래서 민족주의 활동부터 한번 볼 텐데,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을 많이 합니다. 실력 양성 운동.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애국개봉 운동 배웠잖아요. 그 애국개봉 운동의 일제강점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국개봉 운동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신민회 아니었습니까? 뭘 했어요? 교육, 언론, 식산, 흥업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자, 이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 이들이 전개했던 운동을 보면 우선 교육, 밀립대학 설립 운동, 교육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를 한번,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대학교를 한번 좀 세워보자라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 네. 일단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니냐. 알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그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 문자를 알아야 한다.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교육 활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식산흥업. 왜 신민회 때는 뭐 태극서관이라든지 뭐 자기회사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1920년대 이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이렇게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 물산장려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는 1920년대 일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물밀쳐 들어왔고, 그 일본 자본 속에서 우리 국내 자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소한 거예요.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국산품 좀 사주세요. 우리 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여러분들, 바로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산장려 운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제가 반드시 비교할 게 한말 있었던 바로 국채보상 운동과 비교하시라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과 비교하시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한말에 대구에서 출발했죠. 서상돈이 중심이 되었죠. 바로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요, 평양에서 출발했고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국산품을 사주세요 라고 했던 국산품 애용운동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 그래서 한말 국채보상운동,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 이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1920년대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에서 교육이라든지 식산흥업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뭐 굳이 언론을 따진다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이제 창간이 되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언론 활동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은요, 바로 이 한말에 있었던 그 애국개봉 운동의 노선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런 국산품 애용 운동과 같은 실력 양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큰 성과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의문부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화가 돼요.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은 없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세력들이 쉽게 얘기하면 변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일제 너무 강해. 지금은 이렇게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실체, 이거 실체잖아, 실체.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 안에서 투표권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자치권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나가자 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참정권, 투표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자치론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질적인 거는 지금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상태잖아. 근데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인정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이쪽 진영은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치론과 같은 뭐 있을 듯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들이대면서 결론은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기회주의자들로 본 거예요. 이러면서 두 세력이 나뉘게 되는 그런 계기.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광복된 이후에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광수. 이광수가 그때 반민특위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일파 처단 법정이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그러니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광수는 정말 조선이 낳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좋은 머리로 그런 어떤 방향,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그 좋은 머리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궤변이죠, 궤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궤변론자들이 또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 여러분들, 투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동자, 농민이 중심돼서 자본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의 활동을 주로 합니다. 쟁의는 쉽게 얘기하면 파업이에요, 파업. 파업입니다. 자, 특히 이 사회주의 진영이 1920년대 이 독립운동의 주류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사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문화통치 시절에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이거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도 극성이니까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치안유지법의 핵심, 사유재산 부정하는 사람들, 국채 부정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거거든요. 사유재산 부정한 게 뭐예요?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특히 사회주의 노선의 활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지금 쟁의의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싸운 거 아닙니까? 소작쟁이, 농민들이 중심이 됩니다. 노동쟁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소작쟁이, 농민들이 뭘 요구하겠어요? 소작료를 인하하라! 네, 그러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지주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그 작물 나오면 그거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소작료라 그래요. 그건 좀 낮춰달라. 대부분이 일본인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낮춰달라. 노동자들은 노동쟁이, 뭐예요? 임금을 인상하라! 이런데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그런 방향으로 싸우는데 이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대상의 항상 끝자락에는 일본 경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탄압하는 거예요. 이 쟁의의 어떤 본질적 목적은 일제 타도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 이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그 쟁의가 바로 이 목포, 전라남도 목포 저쪽 섬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도에 있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와우, 진짜 이 암태도 그 섬에서 목포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그 목포 경찰서 앞 광장에서 아사투쟁이라 그래요. 굶어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장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겠다 이거예요. 단식 투쟁 아니면 단식 투쟁. 정말 결결이 싸웁니다. 예, 결결이 싸웁니다. 결국은 이겨요. 예, 암태도 소작쟁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엄청난 소작료를 요구했던 지주가 손을 들죠. 예, 엄청난 그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힘은 단결이거든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그 공상된 선언 그 맨 마지막 서문의 맨 마지막 보면 뭐라 나와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단결해서 버리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게 또 이 암태도 소작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산총파업이에요. 원산총파업. 자, 이게 1929년도 20년 후반인데요. 특히 이 원산총파업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죠. 파업을 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잖아. 그죠? 농민,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본가를 타도하는 거야. 여기에는 국적, 민족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는 일본인 노동자들도 지원하고 후원해 줍니다. 일본과 우리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계층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총파업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쟁의 활동이었다. 1920년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모습인데 이게 치안유지법 이런 걸 만들면서 이게 사회주의를 막 찍어 누르는 거야. 찍어 누르니까 사회주의 진영도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일할 필요를 느꼈겠죠. 합법적인 공간에서 좀 활동할 필요를 느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지금 이 민족주의 지정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 자치론 세력들을 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필요했고, 사회주의 진영은 뭔가 좀 합법적 공간 속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1920년대 바로 이런 민족주의 진영,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되는 거야.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자!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진영은 농민, 노동자가 단결해서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거잖아. 근데 민족주의 진영 내에는 분명히 자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주의 진영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자본가, 농민, 노동자 다 필요 없잖아. 다 민족이라는 개념에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 자본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회주의는 그 자본가를 때려야 되는데 그들과 손을 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가, 농민, 노동자 그 배후에 있는 일제, 우선은 일제 타도가 우선이다. 일제 타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혁명이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자본가, 농민,
노동자 모두 모이는 거예요.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조직입니다. 가장 큰 조직,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신간회는요,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민족주의 진영을 우리가 우세력,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좌우 요 개념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뭔가 이 좌측에 있는 세력은 뭐 진보적이고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뭔가 좀 바꾸자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린 이 좌파라고 하고요. 우파는 좀 온건하게 또는 현재를 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파라고 하죠. 이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된 것, 이게 바로 신간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당, 하나로 뭉친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 자, 특히 이 신간회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간회가 후원한 운동이 있어요. 그 후원한 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신간회가 결성되고 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이거든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후원해줬던,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더욱더 크게 확산시키려고 했던 그 조직, 그게 바로 신간회다 라고 하는 사실. 신간회의 자매단체, 여성들이 중심이 된 또 민족유일당, 민족좌우 합작, 이게 바로 근우회, 여성들이 중심에서 좌와 우가 모였던 그런 조직, 근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신간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잡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조선민흥회에서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60만세 운동이 있었거든. 1926년도에, 이게 신간회 27년도 아니야. 26년에 60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사회주의 세력이 60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면 천도교 세력들, 즉 민족주의 진영 세력들이 도움을 줘요. 거기서 이제 장소도 빌려주고 뭐 인쇄도 좀 해주고 도와줬단 말이죠. 이러면서 왜 도와줬겠어? 일제 타도한다니까. 그죠? 일본 타도를 위해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줬고, 조선민흥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고 그걸 선언한 게 정오의 선언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신간회. 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이 신간회는 다시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 60만세 운동이 1번, 신간회가 2번,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3번, 이렇게 요 흐름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1920년대. 게다가 신간회가 여러분 반드시 비교할 게 뭐다? 바로 신민회. 한말 신민회, 이건 애국계몽 운동단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신민회와 또 반드시 비교를 하시라. 시험에 꼭꼭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1920년대 이렇게 3.1운동 이후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의 모습,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욱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